퀸터그라스 양철북 615페이지. 좋지. 쉬운 일이야. 여기에 서류 가방이 있네. 놀랍게도 폴란드 기병대의 말발굽에 깔리지 않았구나. 이 가방을 내게 주지? 이 가죽 속에는 그 넷째 손가락이 든 유리병이 들어있어. 이것을 가방째 갖고 게레스하임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곳에는 여전히 전등이 휴황하게 빛나는 전차가 서 있을 테니 그걸 타고 내가 준 이 선물을 들고 퓨르스텐발 경찰청에 가서 고발을 하게. 그러면 내일 당장 내 이름이 모든 신문에 실릴 거야. 처음 나는 이 제의에 바로 응하지 않고 이해를 달았습니다. 이 유리에 든 손가락이 없으면 그는 분명히 살 수 없을 거라고. 하지만 그는 나를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정말로 손가락에는 이제 진저리가 났으며 거기에 석고 모형도 여러 개 있다고. 그뿐만 아니라 황금 모형까지 만들어 놓았으니 나에 대해서는 안심하고 그 가방을 들고 전차로 돌아가서 경찰청으로 몰고 가서 고발을 하라고. 그래서 난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 마체라트 씨의 웃음소리가 언제까지나 들렸습니다. 내가 시내를 향해서 찌르릉 찌르릉 울리며 전차를 몰고 있는 동안에도 그는 누운 채로 밤의 매력을 만끽하고 풀을 뜯으면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를 고발한 것은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만 마체라트 씨의 호의 덕택으로 내 이름이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불교 조정대 문학관에 가서 산 편백 독서대. 오늘 처음으로 써보네. 615페이지. 그런데 친절한 신사인 나 오스카 마체라트는 게레스하임 후방의 캄캄한 밤의 불 속에 웃으면서 누워 심각한 모습으로 빛나고 있는 몇 개의 별 밑에서 배꼽이 빠지도록 웃으면서 뒹굴고 나의 혹을 따뜻한 흙 속에 묻고서 생각했다. 잠을 자거라, 오스카. 조금만 더 자거라. 경찰관이 깨우러 오기 전에. 앞으로는 이렇게 자유로이 달 아래 누워서 뒹굴고 있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내가 잠을 깼을 때 이미 날이 밝아서 완전히 환해진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먼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내 얼굴을 핥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따뜻하고 까슬까슬하며 한결같이 축축한 것이 나를 핥고 있었다. 혹시 경찰관일까? 그들이 비틀라르의 신고로 벌써 이곳까지 달려와 너를 핥으며 깨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러나 나는 당장 눈을 뜨지는 않고서 도리어 약간 따뜻하고 까슬까슬하며 한결같이 축축한 것이 나를 핥도록 내버려 두고 그 감촉을 즐기면서 누가 핥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관이 아니면 암소일까라고 오스카는 추측했다. 그러고서 나는 조용히 푸른 눈을 떴다. 그것은 흑색과 백색 얼룩이었다. 내 옆에 엎드려서 숨쉬고 나를 핥아서 내 눈을 뜨게 했다. 이제는 완전히 밝아졌다. 흐린 하늘이 점점 개었다. 나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오스카야, 이 암소 옆에서 우물쭈물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소가 아무리 정다운 눈길로 너를 지켜보고 그 까슬까슬한 혀로 아주 열심히 내 기억을 가라앉혀 열버지게 할지라도 거기에 몸을 내맡겨서는 안 된다. 벌써 낮이다. 파리도 윙윙거리고 있다. 너도 도망쳐야 한다. 비틀라르가 너를 고발했으니까 너는 도망쳐야 한다. 진짜 고발에는 진짜 도망이 따르는 법이다. 소는 음매 울도록 내버려 두면 된다. 상관하지 말고 도망가거라. 그들은 어차피 어디에선가 너를 붙잡겠지만 그런 일은 아무래도 좋다. 이리하여 나는 소의 혓바닥에게 얼굴을 닦게 하고 머리를 빗게 한 뒤 도수했다.
하지만 몇 걸음도 걷기 전에 이미 밝은 아침 웃음이 포로가 되었다. 엎드린 채 음메 울고 있는 암소 옆에 내 북을 남겨둔 채 나는 웃으면서 도망쳤다. (616페이지) 30세 마지막이 땅. 아, 그렇다. 도주. 거기에 대해서 난 지금부터 이야기해야 한다. 나는 도망쳤다. 비틀라르의 고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예정된 목적지가 없는 도주는 도주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했다. 너는 어디로 도망치느냐? 오스카? 나는 자신에게 물었다. 이른바 철의 장막이라는 정치적인 사정이 내가 동방으로 도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다. 따라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카슈바이의 감자밭에 피난처를 제공해줄 우리 할머니 안나 콜레이체크의 부풀어 오른 4겹의 치마를 도주 목적지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 하긴 나로서는 막상 도망친다면 할머니의 치마로 숨는 것만이 도주다운 유일한 도주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는 오늘 나의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다. 30살이 된 이상 도주라는 주제에 대해서 어린 사람 같은 말버릇을 삼가고 어른답게 이야기할 의무가 있다. 마리아는 나를 위해서 초30 자루를 꽂은 케이크를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30이 되었군요, 오스카. 이제는 슬슬 철이 들 때가 아닌가요? 클레프, 내 친구 클레프는 언제나처럼 내게 재즈 레코더를 선사했으며 생일 케이크를 장식하고 있는 초30 자루에 불을 켜는데 성냥 5개비를 썼다. 성냥 5개비를 써? 인생은 30부터야. 클레프는 말했다. 그는 29세였다. 그러나 비틀라르, 내 친구 고트프리트, 내 마음속에 가장 가까운 그는 과자를 선물로 주고 나의 격자 침대 위에 몸을 구부리고서 코맹맹이 소리로 속삭였다. 예수는 30세가 되었을 때 출발해서 자기 주위에 제사를 모았다. 비틀라르는 언제나 나를 혼란시키기를 좋아했다. 내가 30살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침대를 버리고 제자를 모아야 한단 말인가. 이어서 내 변호사가 찾아왔다. 종이 쪽지 한 장을 흔들면서 축하의 말을 수다스럽게 떠들어대고는 내 침대에 나일론 모자를 건 뒤에 나와 생일 축하 손님 모두에게 알렸다. 이건 정말이지 행운의 우연이라고 할 수밖에 없군요. 내 의뢰인이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생일에 내게 이런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넷째 손가락 재판이 재개됩니다. 새로운 단서를 찾았답니다. 간호사 베아테입니다. 왜 다들 알고 계시는 점점점. 내가 2년 동안 두려워하던 일, 도주일에 두려워해 오던 일이 오늘 나의 30번째 생일에 일어난 것이다. 진짜 범인을 찾아냈기 때문에 재판을 재개하고 나를 무죄 석방하여 정신병원에서 퇴원시키며 나에게서 즐거운 침대를 빼앗고 빗바람을 맞아야 할 차가운 길바닥으로 나를 내쫓아서 30살 오스카에게 그와 그의 북 주위의 제자들을 모으도록 강요한다. 그녀가 그 간호사 베아테가 나의 간호사 도르테아를 사귈 수 없는 끈적한 질투 때문에 살해했다는 것이다. 베아테가 도르테아를. 여러분도 아직 기억하고 계실지? 베르너 박스라는 사람이 있어 영화나 실제 인생에서 가끔 생기는 일처럼 그를 둘러싸고 간호사 2명이 서로 대립했던 것이다. 메스꺼운 이야기이다. 베아테는 베르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베르나는 도로테아가 좋았다. 반면에 도로테아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기껏해야 이 난쟁이 오스카를 남몰래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하여 베르나는 병이 들었다. 도로테아는 그를 간호했다. 그는 그네가 맡고 있던 과의 환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베아테는 이것을 오해하고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도로테아를 산책에 데려가서는 게레스하임 근처 호밀밭에서 죽였다. 아니, 차라리 처치했다는 말이 옳을 게다. 이렇게 해서 베아테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베르너를 간호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건강을 회복하도록 간호한 게 아니라 반대의 방법으로 간호했다고 한다. 사랑에 미친 이 간호사는 아마도 자신에게 이렇게 타일렀으리라. 그가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에는 나의 것이라고. 그녀는 그에게 너무 많은 약을 먹였을까? 아니면 다른 약을 먹였을까? 어쨌든 베르너 박사는 너무 많은 약, 또 다른 약 때문에 죽었다. 그러나 법정에서 베아테는 다른 약을 먹이지도 지나치게 많은 약을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도로테아에게는 마지막 산책이 되어 버린 호밀밭 산책을 간 것도 모두 부인했다. 오스카 또한 법정에서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으나 유리병 속에 불리한 증거물인 손가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호밀밭에 갔다는 혐의를 받아 유죄로 판결되었다. 그러나 법정은 그를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상태를 보기로 한 것이다. 물론 오스카는 유죄 판결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용될 때까지는 달아나기도 해보았다. 나는 나의 도주로서 내 친구 고트프리트가 행한 고발의 가치를 높여주려고 했던 것이다. 내가 달아났을 때 나는 28세였다. 몇 시간 전에는 내 생일 케이크 주위에 아직 32살의 촛불이 타면서 조용히 납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내가 도주한 그때도 9월이었다. 나는 처녀자 태생이었다. 하지만 내가 전등 밑에서 태어났을 때의 일은 여기선 아무 의미도 없으니 나의 도주에 대해서나 이야기하자. 이미 말했듯이 동부의 할머니에게로 갈 도주로가 막혀 있었으므로 나는 진부하지만 어쩔 수 없이 서방으로 도망쳤다. 오스카야, 네가 높으신 정치덕으로 할머니에게로 갈 수 없다면 차라리 합중국의 버팔로에 살고 있는 할아버지에게로 도망가거라. 미국으로 도망쳐라. 가는 데까지 보아라. 가보아라.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 콜랴의 체크에 대한 생각은 게레스하임 뒤편에 있는 목장에서 암소가 나를 핥고 내가 두 눈을 감은 채로 있었을 때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다. 아침 7시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8시에는 영업이 시작된다고 자신에게 일렀다. 나는 웃으면서 달리기 시작하고 북은 소 옆에 내버렸다. 난 자신에게 일렀다. 고트프리트는 지쳐 있었으니까 아마도 8시나 8시 반이 되기 전에는 고발되지 않으리라. 이 짧은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아직 잠이 덜 깬 게레스하임 교회에서 전화로 택시를 부르는데 10분이 걸렸다. 택시가 나를 중앙역으로 싣고 갔다. 나는 차 안에서 돈을 세어보았는데 몇 번이나 잘못 세었다. 아침이 밝고 신선한 웃음이 자꾸만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던 나는 내 여권을 펼쳐보았는데 콘서트 중개소 베스트의 배려 덕에 프랑스와 미합 중국에 입국하기 위한 사증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런 나라들의 고수, 구쇼, 오스카의 연주여행을 선사하고 싶다는 것이 뇌슈 박사의 간절한 소망이었다. 그래, 나는 혼자 되뇌었다. 파리로 도망치자. 좋은 생각이다. 영화에 나오는 듯한 기분이 든다. 가벤과 함께 출연. 그는 파이프를 피우면서 인정미 있게 나를 추적한다.
그런데 내 역은 누가 한다지? 채플린일까? 피카소일까? 웃으면서도 이와 같은 도저히 생각에 흥분하여 나는 조금 구겨진 바지 위를 몇 번씩이나 잡고 두들겼는데 이윽고 택시 운전사가 7마르크를 청구했다. 나는 돈을 지불하고 영내 식당에서 아침을 먹었다. 달걀 반숙 옆에 철도 시간표를 펼치고는 알맞은 열차를 찾아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도 외국환을 준비할 여유는 있었다. 또한 부드럽고 조그만 가죽 짐가방을 사고 열리히 거리로 되돌아가기 싫어서 비싸기만 할 뿐 몸에 맞지도 않는 셔츠를 여러 장 사서 담록색 파자마, 칫솔, 치약, 따위와 함께 가방에 집어넣었다. 절에 갈 필요는 없었으므로 1등칸 표를 사서 곧 쿠션이 있는 창가 좌석에 앉아 쉬었다. 나는 도주했다고는 하지만 달릴 필요는 없었다. 또한 쿠션은 나의 숙고를 도와주었다. 어색하는 열차가 발차하여 도주가 시작되자 곧 무엇인가 무서워할 만한 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공포 없이는 도주도 없다고 자신에게 일렀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오스카야, 네가 무서워하며 달아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너는 경찰을 생각해도 무서워지기는커녕 아침에 어울리게 밝은 웃음을 터뜨리는 형편이니 말이다. 오늘 나는 30세가 되었다. 도주도 재판도 모든 것은 이미 옛일이 되었다. 그러나 도주하는 동안 내가 자신의 마음속에 부르는 그 공포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선로의 덜컹거림이었을까? 철도의 노래였을까? 노래 가사는 단조로웠다. 아헨에 도착하기 얼마 전 그것을 깨달았는데 1등 칸 쿠션에 몸을 맡기고 있는 내 마음속에 그것은 벌써 굳게 자리를 잡고서는 아헨을 지나서도 우리는 10시 반쯤에 국경을 통과했다. 희미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무시무시해졌다. 그리하여 나는 세관원들이 내 정신을 약간 혼란시켰을 때 오히려 마음을 놓았다. 그들은 내 이름이나 여권보다 혹에 더 관심을 보였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 잠꾸러기 비틀라르 자식, 11시가 다 됐는데 그는 아직도 그 유리병을 들고 경찰한테 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었다. 그 때문에 나는 새벽부터 도망다니고 자신의 마음에 공포심을 불어넣어 도주의 동기가 되게끔 노력하고 있는데 벨기에에서는 정말로 무서워졌다. 열차가 노래를 한 것이다. 검은 마녀는 있느냐? 있다. 검은 마녀는 있느냐? 있다. 점점점. 오늘 나는 30세가 되었다. 마침내 재판의 재심이 시작되고 결국 무죄 석방으로 거리에 내쫓겨 열차나 전차 속에서 그 노래 가사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검은 마녀는 있느냐? 있다. 나는 검은 마녀가 어느 역에서 모습을 보일지 열차가 멈출 때마다 공포를 느끼며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공포를 제외하면 철도 여행은 멋졌다. 나는 혼자서 착간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혹시 검은 마녀는 이웃칸에 앉아 있었는지도 모른다. 벨기에 세관원에 이어서 프랑스 세관원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벨기에, 프랑스 620페이지. 벨기에 세관원에 이어서 프랑스 세관원과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이따금 5분 정도 잠들었다가 가느다란 비명을 지르면서 눈을 떴다. 가느다란 비명? 이런 소린가?
이토록 무방비하게 금은마녀가 찾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그것도 우라가 치밀었기 때문에 düsseldorf에서 차창으로 산 주간지 슈피게를 뒤적거리다가 언론인들의 광범한 지식에 몇 번이나 놀랐다. 거기에는 내 매니저인 콘서트 중개소 베스트의 되슈 박사를 비꼬는 말도 보였다. 내가 느끼고 있던 일이 입증되었다. 되슈의 중개소는 하나의 대들보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그 이름은 고수 오스카라는 것이다. 내 사진은 참으로 잘 나와 있었다. 그런데 그 대들보인 오스카는 파리에 도착하기 직전까지 검은마녀의 무서운 등장과 나의 체포가 틀림없이 야기할 콘서트 중개소 베스트의 붕괴를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제까지 검은 마녀를 무서워한 적은 없었다. 도주할 때 무서워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로소 그네가 나의 피부 밑에 스며들어 그곳에 자리 잡고 보통은 잠들어 있었지만 어쨌든 내가 3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곳에 계속 머무르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를테면 내게 비명을 지르게 하며 무서운 나머지 이불 속으로 도망치게 하는 것이 괴테라는 말 한마디인 경우도 있다. 괴테. 나는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이 시성, 시성에 대해 꽤 많이 연구해 왔는데 그의 올림포스산과 같은 안정은 그 무렵부터 언제나 나에겐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 또 밝고 고전적인 모습을 버리고 라스푸틴보다 훨씬 음울한 검은 마녀로 변장한 그가 나의 30번째 생일에 즈음하여 내 격자 침대 앞에 서서 검은 마녀는 있느냐 하고 물으면 나는 아주 오싹해진다. 있다 라고 열차는 말하면서 도망자 오스카를 싣고 파리로 갔다. 나는 틀림없이 국제경찰관들이 이미 파리 북부역 프랑스인들이 가르듀노르라고 말하는 파리 북부역에서 기다리고 있으리라 기대했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내게 말을 걸어온 사람은 수화물을 운반하는 일부뿐이었다. 적 포도주 냄새를 풀풀 풍기고 있는 이 사나이는 아무리 보아도 검은마녀 같지는 않았다. 나는 그에게 내 작은 짐가방을 맡겨서 개표구 바로 앞까지 옮기도록 했다. 왜 그것까지만 운반시켰는가 하면 나는 남몰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관리들도 마녀도 입장권 값을 아꼈으리라. 그래서 개표구 밖에서 너에게 말을 걸어 체포할 생각일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개표구 앞에서 짐가방을 받아드는 편이 현명하리라. 그 결과 나는 짐가방을 혼자서 지하철까지 끌고 가야만 했다. 왜냐하면 개표구에도 잠복하고 있다가 내 짐가방을 빼앗는 관리 같은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리 지하철의 향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 이 향수는 최근에 읽은 바로는 사서 몸에 뿌릴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한 것보다 내가 특별히 느낀 점을 든다면 첫째로 리듬이 다르기는 하나 파리 지하철도 열차와 똑같이 검은 머리에 대해서 묻고 있었다. 둘째로 다른 승객도 모두 나처럼 그 마녀를 알고 있으며 또한 두려워하는 게 틀림없었다. 그 증거로 내 주위에서 모두들 불안과 공포의 숨을 내쉬고 있었다. 내 계획은 지하철을 타고 이탈리아 문까지 가서 거기서부터 택시를 타고 오를리 공항으로 가는 것이었다. 북부역에서는 실패했지만 유명한 오를리 공항에서 마녀는 스튜어디스로 변장해 있다. 체포된다면 특별히 멋도 있고 기발한 구색도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번 갈아타야 했는데 짐이 가벼워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지하철에 실려 남쪽으로 가며 생각했다. 어디서 내릴 것인가? 오스카야, 정말 하루 동안에 꽤나 많은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너는 게레스하임 바로 뒤편에서 소가 핥는 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무서움을 모르고 즐거웠다. 그런데 지금 너는 파리에 있다. 어디서 내릴 것인가? 어디에서 마녀가 검은 옷의 무서운 모습으로 마중할 것인가? 이탈리아 광장이냐? 아니면 이탈리아 문에서냐? 나는 이탈리아 문에서 한 정거장 못 미친 메종 블랑슈에서 내렸다. 그들은 자기들이 이탈리아 문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내가 눈치챘다고 생각했으리라. 그러나 그녀는 내 생각과 그들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나는 이미 실증이 나기도 했다. 공포를 애써 질질 끌면서 도주하느라고 그만 지쳐버렸다. 이제 오스카는 공항에 갈 마음이 없어졌다. 메종 블랑슈가 오를리 공항보다 훨씬 기발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또 분명히 그러했다. 이 지하철에는 에스컬레이터가 갖추어져 있었으며 그것이 내 마음을 약간 흥분시켜 에스컬레이터가 덜커덕거리는 소리가 검은 마늘은 있느냐 있다로 들려왔기 때문이다. 오스카는 조금 당황하고 있다. 그의 도주는 끝나려 하고 있다. 도주가 끝나면 그의 보고도 끝나게 된다. 그런데 메종 블랑시오 지하철역의 에스컬레이터는 그의 수기의 마지막 장면에 어울리게 덜커덕 울릴 만큼 충분히 높고 가파르며 상징적일까? 하지만 여기서 나는 오늘의 30번째 생일을 떠올렸다. 에스컬레이터를 너무 시끄럽게 생각하는 사람, 검은 마녀를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모두를 위해서 나는 나의 30번째 생일을 마지막 장면으로 제공한다. 30번째 생일은 모든 생일 중에서도 가장 뚜렷한 생일이 아니겠는가. 3이란 숫자를 내 안에 간직하고 60을 예감케 하며 그리고 60을 여분의 것으로 만든다. 오늘 아침 내 생일 케이크 둘레에서 30자루의 초가 타고 있을 때 나는 기쁘고 감격한 나머지 울고 싶었다. 그러나 마리아에게 들키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참았다. 30세가 되면 울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에스컬레이터의 첫째 단에 에스컬레이터에서도 첫째 단이라고 말해도 좋다면 말이다. 발을 디딘 순간 나는 웃음이 포로가 되었다. 무서우면서도 아니 무서워서 나는 웃었다. 급경사를 따라 느릿느릿 올라갔다. 위에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직 담배를 반대쯤 피울 시간이 있었다. 나보다 2단 위에서는 뻔뻔한 연인 한 쌍이 시시덕거리고 있었다. 나보다 한 단 아래에는 늙은 여자 한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나는 처음에 까닭도 없이 이 여인이 검은 마녀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녀는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그 모자에는 과일 모양이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담배를 피우면서 에스컬레이터에 관계되는 모든 것을 생각해냈다. 오스카는 가장 먼저 시인 단테 역을 맡았다. 지금 지옥에서 돌아오는 길이며 위쪽 에스컬레이터가 끝나는 곳에서는 기민한 슈피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질문한다. 단테, 아래는 어땠어요?
같은 연기를 나는 시선 꿰뚫어서 해보았다. 슈피겔 기자들한테서 질문을 받는다. 아래쪽 악마들의 세계를 어떻게 느꼈느냐고. 마침내 나는 시인에게는 실증이 났기 때문에 남몰래 중얼거렸다. 저 위에 서 있는 것은 슈피겔 패거리도 아니고 외투 호주머니에 배지를 넣고 있는 그 신사들도 아니다.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여자다. 마녀다. 그 여자가 에스컬레이터를 덜커덕 울려서 검은 마녀는 있느냐 하고 물으면 오스카는 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다. 에스컬레이터 옆에는 보통 계단도 붙어 있었다. 통행인이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는데 사용하는 것이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 듯 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젖은 것 같아서 나는 안심했다. 왜냐하면 내게는 듀셀도르프에서 우산까지 살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쪽을 쳐다보자 오스카의 눈에는 두드러지지 않은 듯 하면서 어딘가 두드러진 얼굴을 한 신사들이 보통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렇다고 해서 검은 마녀가 없다고는 할 수 없었다. 어떻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걸까? 나는 생각에 잠기면서도 천천히 감정을 흥분시키고 지식을 풍부하게 하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여유롭게 끼견을 즐겼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사람은 다시 젊어진다. 에스컬레이터 위에서는 사람은 자꾸만 나이를 먹는다. 에스컬레이터를 3살 아이로서 떠날 것인가? 60살 노인으로서 떠날 것인가? 국제경찰을 젖먹이로서 마주할 것인가? 노인으로서 대면할 것인가? 검은 마녀를 어린아이로서 무서워할 것인가? 노인으로서 무서워할 것인가? 이런 선택이 내게는 남겨져 있었다. 이미 밤도 늦었다. 내 철제 심대는 매우 지쳐 보인다. 게다가 내 간호사 브루노는 아까부터 벌써 2번씩이나 걱정스러운 갈색 눈을 엿보는 구멍에 나타냈다. 거기 아네모네를 그린 수채화 밑에 아직 나이프를 대지 않은 케이크가 30자루의 초를 켜고 서 있다. 아마도 마리아는 벌써 잠들었으리라. 틀림없이 마리아의 언니 구스테였을 텐데 나를 위해서 앞으로 30년 동안의 행운을 빌어주었다. 마리아는 부러울 정도로 잘 잔다. 그런데 내 아들 쿠르트는 내 생일을 위해서 무엇을 빌었을까? 고등학교 모범생으로서 반에서도 1등인 그 아이는 마리아가 자고 있으면 그녀 주위에 있는 가구도 잔다. 아, 그렇다. 쿠르트 녀석은 나의 30번째 생일을 맞아서 몸이 빨리 회복되도록 기도해 준 것이다. 그러나 난 자신을 위해서 마리아의 잠을 한 조각이라도 나누어 갖고 싶다고 빈다. 나는 지쳤으며 더 이상 찌꺼릴 말도 없어졌으니까. 클레프의 젊은 아내는 유치하긴 하나 내 등의 혹을 글감 삼아 허위에 가득 찬 생일 축하시를 지었다. 오이겐 왕자도 꼽수였지만 벨그라드의 도시와 요새를 점령했다. 마리아도 이제는 좀 깨달아야 할 텐데 혹이 행운을 부른다는 사실을. 오이겐 왕자에게도 2 아버지가 있었다. 나는 지금 30살이지만 내 등의 혹은 좀 더 젊다. 루이 14세가 오이겐 왕자의 아버지라고 생각되던 한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아름다운 부인들이 곧잘 거리에서 나의 혹을 만지고 행운에 감염되려고 했다. 오이겐 왕자는 꼽수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죽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만일 예수가 꼽수였다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기는 힘들었으리라. 그런데 나는 지금 30세가 되었던 이유만으로 정말로 세상에 나가 제자들을 끌어모아야 한단 말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는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나는 점점 높이 실려갔다. 내 앞쪽 위에는 뻔뻔한 연인들, 내 뒤쪽 밑에는 모자를 쓴 부인.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위쪽 훨씬 위에는 국제경찰의 신사들이 서 있었다. 에스컬레이터의 단은 나무 발판으로 되어 있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다시 한번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야 된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너는 누구냐? 이름이 무엇이냐? 너는 무엇을 하고 싶으냐? 향기가 내게로 풍겨왔다. 젊은 마리아의 바닐라 향기, 올리브유에 튀긴 정어리의 올리브 향기. 그 올리브유를 내 불쌍한 어머니는 뜨겁게 데워서 마신 결과 차디차게 식어 지하의 사람이 되었다. 얀 브론스키는 언제나 오드 콜로니를 마음껏 사용하고 있었는데 일찍 찾아온 죽음이 그의 모든 단축구멍으로 숨쉬고 있었다. 겨울 감자 냄새가 난 곳은 채소장수 그리프의 지하실이었다. 다시 한번 1학년생의 석판에 붙어있는 마른 스펀지 냄새가 되살아났다. 그리고 로스비타. 그녀는 닭고기와 육두구, 로우, 또, 커의 향기를 풍겼다. 석탄산의 구름 위를 나는 헤엄치고 있었다. 파인골트 씨가 소독약을 내 열병 위에 뿜었을 때의 일이다. 아, 성심교회 가톨릭교, 바람이 통한 적 없는 이들의 많은 성의 차가운 먼지, 그리고 나는 왼쪽 옆면 재단 앞에서 내 북을 빌려주었다. 누구에게? 그러나 그것은 에스컬레이터 위에서의 공상에 지나지 않았다. 오늘 모든 사람이 나를 못 박아 고정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너는 30살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는 제자를 모아야 한다. 네가 체포되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아라. 내 생일 케이크 주위에 켜진 촛불을 세워라. 내 침대를 떠나서 제자들을 모아라. 더욱이 30세 남자에게는 참으로 많은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이를테면 정말로 이 병원에서 쫓겨난다면 마리아에게 두 번째 구원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과 비교해서 이번에는 훨씬 희망이 있다고 생각된다. 오스카는 그녀를 위해서 가게를 내주었으며 명성을 떨쳤고 계속해서 레코드로 큰돈을 벌고 있으며 게다가 그 무렵에 비해 성숙해졌고 나이도 먹었다. 30세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독신으로 지내는 대신 무엇인가 직업을 선택하기로 하고서 예컨대 질 좋은 조기 껍데기 석회석 채굴장을 사고 석공을 채용해서 잘라낸 돌을 가공하여 채굴장에서 직접 건축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30세가 되면 어떻든 생활을 확립해야 한다. 아니면 같은 규격의 화장판만 계속 만드는데 실증이 나면 나는 뮤즈 울라를 찾아가 그녀와 함께 나란히 서서 미술을 위해 흥미를 일으키는 모델로서 봉사할 것이다. 어쩌면 나는 그처럼 자주 짤막짤막한 약혼을 되풀이해온 뮤즈와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할지도 모른다. 30세가 되면 결혼을 해야 한다. 만약 유럽에 실증이 나면 난 여행을 떠난다. 미국, 버팔로, 내 오랜 꿈. 나는 할아버지를 찾아간다. 옛날에는 방화범인, 지금은 백만장자, 옛날의 요제프 콜야이체크, 현재 이름은 조 콜치크. 30세가 되면 정착해야 한다. 아니면 양보해서 못 박혀 고정된다. 30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밖에 나가서
그들의 기대에 따라 구세주 역할을 맡아 양심을 거스르면서 나의 북에다 북이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엉뚱한 일까지 시켜 북을 숭배해야 할 상징으로 만들고 종파를, 땅파를,